마지막으로 공공의대 문제에 따른 의료계 파업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교육위원회 홍하수 의원님과 사법인권 제4위원회 이민석 의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홍하수 의원님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위원회 홍화수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계 파업으로 이 공공의대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사회 분들은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인식을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이거를 좀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데 전 이번 의사 파업 문제는 좀 결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먼저 이 의사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이 공공의대라는 것은 이게 국비로 의대가 아니라 의전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 대신에 졸업생들이 지방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이렇게 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강제 복무 중인 이 의사가 환자를 잘 볼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드는 게 군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병원이 요즘은 굉장히 뭐 의약품 보급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의료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군사들, 이 병사들한테는 별로 신뢰받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료를 하는 의사들과 강제적으로 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염가에 이 진료를 하는 이 의사들의 근무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논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안철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단체가 이제 이 추천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뢰성을 떨어뜨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뒤늦게 이게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운동권 쪽의 자녀들을 위한 어떤 현대판 음서제가 아닐지 굉장히 의심을 거두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게 지금도 이제 내가 아니면 누가 그분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신 그런 의대 출신의 의사분들이 기피과에 지원하는 경우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공공의전 출신의 의사들이 기피과를 채워버리면 그러면 사명감을 가진 그런 의대 출신 의사분들이 뭐 저분들이 하니까 하고 이렇게 기피과에 지원할 동기 자체도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의전은 공공의전 출신 의사라고 해서 반드시 수술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려한 대로 실력보다는 어떤 핏줄 이런 거에 근거한 음서제가 될 경우에는 바이탈 의료의 질적 저하는 굉장히 명확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흉부외과 같은 이런 바이탈 기피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 부족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의대생분들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흉부외과에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은 저수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 기피과에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서의 구색만 갖추는 용도로 이제 극소수 흉부외과 같은 이런 바이탈 의사들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파일 잡지 못하면은 이 흉부외과를 전공을 하신 의사분들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완전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현행 정책,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려서 이 공공의료를 해결했다 이런 정책은 저는 비유하자면 이 전쟁터에 탱크가 지금 부족한데 탱크 운전수를 뽑아서 이제 전장에 투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의대를 만들 예산이 있으면 공공병원을 짓는 것이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의 공공병원은 민간 병원 대 공공병원의 이 비율이 9대 1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OECD 국가들을 평균을 냈을 때 굉장히 이게 이례적으로 공공병원이 적은 겁니다. 근데 이 공공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과서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기피과에 수가를 올려서 그래서 민간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흉부외과 같은 기피과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흉부외과 전문 공공병원과 같은 그런 기피과 전문 공공병원을 짓고 전국의 이 흉부외과 환자들을 여기서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차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공의료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 같이 이런 팬데믹 사태에서는 공공병원의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공공병원을 공공의대보다 먼저 설립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을까 싶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병원은 이게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바이탈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장비부터 수술을 한 건에 도 일반 과목들과는 차이가 나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흉부외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 단위 적자가 나겠죠. 근데 이 예전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3년의 일인데 그때 이제 그 너무 이게 적자가 심하다, 이거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홍준표 지사가 폐지시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 투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투자 개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흑자 논리에 의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정말 허심탄회한 발제, 네,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법인권 제4위원회 김민석 의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잘 예,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법인권 제4위원회 김민석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공공의대 문제에 따른 의료계 파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뭐 공공의대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 의료계 파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공의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의료계 파업 행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정으로 이 의료계 파업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사협회 등 각종 의사집단, 이제 이하 의사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류상으로는 이익단체에 해당합니다. 이익단체가 어떤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파업을 강행할 때는 이제 그 무언가 어떤 그 자신들에게 이익과 상충되는 불만 사항이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제 뭐 그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강행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이익단체가 특정 집단의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단체는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게 있으면 파업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시 삼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거를 차라리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마치 이 정책이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인 마냥 그렇게 포장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은 절대로 뭐 이제 정당이나 이런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생긴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이 특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무리 의사 집단이 이익 단체라고 해도 공익을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심정을 당신이 어떻게 하였느냐,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예, 맞습니다.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 집단이 자체 산하연구소를 통해 낸 설문 문항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봤듯이 그 설문 문항에서 봤듯이 마치 이것은 공익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엘리트주의와 경제적 희소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어떤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 집단의 지금 파업에는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익단체가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할 경우에 정책 이해 당사자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강행했으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일부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자라는 정책에 대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던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라고까지 한 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집단 중 의협 등의 일부 단체는 이를 수용했으나 전공의 단체라든가 의대생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타협과 양보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어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큰 사회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익단체가 그걸 알고 일부러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야의 공공 분야들의 이익단체들은 함부로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던가 수도, 철도 이런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현행법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야들은 파업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거고 의료 분야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권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정당한 수준의 타협이 가능한 파업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 행정입니다. 정부의 위법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의사 집단 중 일부 단체가 정당한 수준의 타협마저도 거부하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 집단이 지금 파업하는 것이 저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맞는가? 이국종 교수님 같은 아까 이제 홍화수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저수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기피과에다가 저수가가 너무 심하니까 이국종 교수님 같이 저렇게 기피과의 중요한 국민의 생명의 중요한 과들은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적자가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병원 눈치를 보면서 수술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이거 건강보험 수가 문제 이거 문제 있다. 이국종 교수님이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최전선에서 뛰시면서 그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직접 앞서 나가서 파업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자기는 기피과 문제에는 1도 관심 없다가 그냥 전교 1등 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냥 피부과나 이런 데 가서 그것도 일반 진료는 보지도 않고 시술 진료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의사들까지 나와서 파업을 하는 이것이 진정성에 이게 의심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예, 발제 형평성을 위해 추가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감사합니다. 공공의대 문제에 따른 의료계 파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은하 의원님의 코멘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학생들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 홍하수 위원님은 의대에 다니시나요? 전 간호학과 출신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간호학과랑 의대는 교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대생 분들이랑 같이 이제 뭐 연락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셔서 정말 의대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의대가 아니신 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상당히 접근을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홍하수 의원님의 발제에서 우선 의협을 이익 집단으로 본 것은 객관적 입장을 좀 견지하는데 좀 좋은 시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강제 복무 중인 의사의 진료 퀄리티,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의 신뢰성, 또 저수가 정책의 한계, 또 공공의대보다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 그리고 병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주 접근을 잘해주셨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저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위원님은 아주 관점의 변화를 많이 주시면서 아주 열띤 토론 해주셨습니다. 그 발제에서 그 열정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의사들의 공익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을 좀 제기한 점, 또 자신들의 엘리트주의와 경제적 희소성을 지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이 좀 냉철하게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수준의 양보와 타협이 없는 파업의 형태를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사례로 든 것이 많은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 두 분의 발제가 좀 같은 의견은 아니었지만
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공공의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제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번 의료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중요한 것은 왜 파업이 일어났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의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그 내용을 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말 29일 청와대에서 추진화가 논의가 됐고요. 바로 다음 날에 30일, 그러니까 하루 29일, 30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 2주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7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공공의대 확대 방안이 그 논의가 됐고, 일주일 후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3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에 해서 23일, 7월 23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8월 14일부터 의사들의 총파업이 시작됐고, 9월 4일에 합의문을 도출은 했지만 아까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불화의 씨앗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우선 6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 코로나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 왜 꼭 지금 이 문제를 꺼내야 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절차의 문제입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공적 절차가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 단체 추천이라는 것이 정말 공정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 의료의 문제에 의사와 간호사를 지금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행태가 과연 옳은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수성의 문제입니다. 남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의혹. 그거를 볼 때 이게 정말로 순수했나? 이 문제를 지금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아까 안 대표께서도 이야기했던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충하는데 공공의대 설립이 최선일까? 저는 사실 이 6가지의 문제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에서도 한 번쯤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의대를 다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그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분명히 그 명암이 있습니다. 또 더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보완적 발전을 반대할 국민과 또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절차, 지금 말하는 공정성, 정치성, 순수성, 그리고 시스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정부와 의사들 중에 누가 이 사태의 불꽃을 먼저 점화했는지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의제 발제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이 먼저입니다. 현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말씀에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기와 절차, 그리고 공정성과 정치성, 순수성과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허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온택트 연결고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홍화수 의원님과 김민석 의원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홍화수 의원님께 짧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2가지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원래 미래통합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명을 최근에 국민의힘으로 개정하고 정강 정책들에서도 이제 대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청년 정책에서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 간호 관련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의료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전부터 이제 쭉 좀 궁금해서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그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 진보적인 정책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김종인 대표가 천명을 하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으로 국민 모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받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이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 왜곡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폐지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도 과연 최저임금 제도를 존치를 해야 할지, 그래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당은 국내 그 정당사,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선 정당명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 당은 국내 정당사 최초로 청년 조직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산하 조직이 아니라 당 내의 당으로 조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청년의 힘이라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9세 미만 청년 조직을 당내 당으로 하면서 의결권, 그리고 사업권, 예산권 등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좀 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은 별도로 청년 싱크탱크를 설치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는 11월에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연말에 공식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간호 분야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소개할 기회를 좀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 드리면요. 기본소득제도와 최저임금 정책의 최종 목표는 사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울타리를 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대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기본소득은 지금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또 그 방향이 또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확대를 전체로 최저임금을 논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적 결과를 꿈꾸는 이상가적인 기질과 또 그 과정을 설계하는 현실주의자적 기질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질문의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분야 관련된 건 따로 한번 우리 홍 의원님하고 얘기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석 의원님의 짧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법인권 제사위원회 김민석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네. 미래통합당 이거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죄송해요.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참 질문하고 싶었던 게 옛날부터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되게 이런 기회가 와서 참 영광스럽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계시는데 이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보면 네. 사유재산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보수 정당이기 이전에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피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 그러면은 혹시 어떤 정책의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적 이익이 사유재산권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약간 시장 경제에 위촉되고 그러니까 유배되고 이런 어떤 약간 좌파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시로 들게 되면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네. 정말 잘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잘하신 것들 중에서 버스 회사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근데 진보적인 정책이지만 보수 정당에서 나오신 분께서 굉장히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감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좀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광복회장의 친일파 청산 발언 관련해서 이 그때는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었죠. 네, 예, 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예. 국민의힘 그 김기현 의원님께서 약간 이제 모욕감을 느끼셨다고 발언하셨는데, 저는 이게 광복회장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근데 이게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친일파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이제 필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이게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반응이 나왔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예상했던 대로 아주 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민석 의원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나중에 또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셨던 우리 사유재산 관련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죠. 제가 좀 읽는다면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유재산 보호는 근대국가의 설립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국가 설립에 대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보면은 국가는 자연 상태에 있던 인간의 어떠한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는 건 당연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로서의 존립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건 정말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악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죠? 우리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당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친일청산 왜 우리 당이 모욕감을 느꼈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강의 갔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가 진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화하고 진보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일청산이라는 것은 우리 김민석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한 과제입니다. 친일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사회통합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당시의 시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0대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21살입니다. 와, 진짜 스마트하시네. 21살이신데. 그러니까 21살 동안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는데 만약에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어떠시겠어요, 느낌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 충격이 어떨 건지 아마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충격을 받으면서 사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때 이게 살다 보니 일본에게 이제 일본의 그 핍박을 받았던 대한제국에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타의적 친일과 대한민국 그래서 타일적인 친일과 대한민국의 애국은 조금 구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1943년도 일본에서 태어난 그 전길남 박사입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받으셨어요. 그 시대 일본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대학까지 다녔으면 그분의 전적 완전 친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길남 박사는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유학 마치고 나서 자신의 원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의 인터넷 연결 국가이자 또 독보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전길남 박사의 집안의 어떤 과거보다 전길남 박사가 대한민국에 남긴 애국의 가치,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장기려 박사, 헐벗은 우리 국토의 어떤 산림녹화 사업을 성공한 현신규 박사, 또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장춘 박사, 이분들도 모두 시대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일 청사는 과거를 통한 현재에 생각합니다. 좀 극복하고 좀 미래의 화합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친일 청산 아닐까 싶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의 그 발언은 어떠한 모욕감이 우리 당에 대한 모욕감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감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김원훈 단장님, 원장님께 이렇게 서로 분열시키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를 드렸었거든요. 분열보다는 지금은 화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예, 답변 잘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